개인적 특성을 먼저 보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상황이라고 해서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체력이 어떻게 되고 체격이 어떤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개인적 특성이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배우게 될 확률이 높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배울 확률이 좀 적다. 이러한 부분도 개인적 특성의 영향인 거고요.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첫 번째인 가족은 스포츠와 여가 활동의 역할 사회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중거 집단이다. 최초의 밑줄을 쳐주세요.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주관자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제도상의 사회 문화적 특징, 가족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가족 중 자녀 수, 출생 순서 등등 영향을 받는다. 동료 집단. 동료 집단은 또래 집단이라고도 하고 같은 관심을 가진 동년배 집단을 의미한다. 밑줄 치세요.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화 주관자다. 밑줄 쳐주시고 청소년기 동안에 동료와 함께 골목에서 야구와 축구를 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게 되며 같은 사회계급 동료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로 학교 나오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고 책임감과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교육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죠. 그리고 다양한 체육 교과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정규 체육 시간에 교내 또는 교회 스포츠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 사회화 과정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다 쉬워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마지막에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라고도 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얘기하며 역할 모형을 제시하여 스포츠에 참가를 유도한다. 즉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스포츠의 스타 선수들이나 국내외 유명 선수들이 예시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 거고요. 디귿, 사회적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로 사회화 상황, 사회화 특성이라고도 하고 아까 옆에서 얘기했던 게 참가 당시의 주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영향도 받지만 또 마지막으로 상황적 영향도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 및 정치, 경제, 문화제도의 역사, 종교, 국민성 등 지역의 특성과 전통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예시 보시면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나라의 여성들은 스포츠 참가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반면 종교적으로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는 일부 중동 국가의 경우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불가능하게 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러한 설명이 나오면은 이거는 영향 요인 중에 사회적 상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보겠습니다. 2단계. 첫 번째 단계는 스포츠로의 사회화였고요. 2단계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입니다. 의미를 보시면 스포츠 장면에서 학습된 기능이나 특성, 가치, 태도, 지식 및 성향 등이 다른 사회 현상으로 전이 또는 일반화된다. 전이랑 일반화에 밑줄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를 경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화가 된다. 그 밑에도 밑줄 칠게요. 스포츠 참가의 결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2단계에서는 전이, 일반화, 그리고 참가의 결과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통해서 수영도 배우지만 그 안에서 규칙이나 가치, 태도 등을 배우면서 일상생활까지 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스포츠 세계가 요구하는 가치나 태도, 행동 등을 습득함으로써 스포츠 영역 밖의 전체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사고나 가치, 태도, 지식, 행동 등의 습득 및 함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시로 보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 밑에 중학교 고영주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하면서 교우 관계가 원만해졌다. 여기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했다까지만 나오면 1단계인 거고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하면서 일상생활인 교우 관계가 원만해졌다. 이거는 2단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스포츠 참가 형태를 보면 행동적 참가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가 있다. 이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행동적 참가를 보면은 표현 그대로 행동으로 참가하는 겁니다.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1차적 참가와 스포츠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되는 2차적 참가가 있다. 1차적 참가는 주전으로 참가하든 후보로 참가하든 직접 참가하는 게 1차적 참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는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코치나 기업의 입장 혹은 소비자는 팬이나 관중 등 그렇게 2차적 참가로 나뉘어진다. 인지적 참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관이나 학교, 매스컴, 타인과의 접촉 등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체득, 즉 수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참여이다. 인지적 참가 같은 경우에는 전술이나 규칙 같은 거를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적 참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스포츠 상황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특정한 선수나 팀에 대해서 감정적 성향을 나타낸다. 직접 가서 응원하는 행동적 참가는 아니어도 감정적, 정서적으로 이제 성향을 나타내는 부분이 정의적 참가다라고 해서 세 가지 꼭 구분하시고요. 3번 스포츠 참가 유형을 보면요.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상적 참가라고 하는 건 스포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이 개인의 생활과 조화를 잘 이룬 걸 얘기하고요. 주기적 참가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가하면 주기적 참가다. 이제 그 다음에 일탈이 나오는데요. 1차적 일탈 참가는 자신의 직업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으로 스포츠 중독에 해당하고요. 2차적 일탈 참가는 도박을 할 정도로 중독 상태가 되어 있는 게 2차적 일탈 참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적 참가와 주기적 참가를 묶어서 구분하시고 1차적 일탈 참가와 2차적 일탈 참가를 묶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탈적으로 참가하는 거는 1차적 일탈 참가와 2차적 일탈 참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가 중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스포츠 참가 수준도 조직적인 참가와 비조직적인 참가가 있는데요. 조직적인 스포츠 참가는 팀이나 개인의 승리를 목표로 스포츠를 경험하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활동이고 비조직적 참가는 만족과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참여. 이제 자아 실현하거나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는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스포츠 역할의 사회화 단계라 그래서 어떠한 스포츠 역할이 사회화될 때 어떠한 단계를 이루냐라고 해서 첫 번째 단계가 예상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지위나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고정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단계라 그래서 처음에는 역할 없는 예상 단계. 두 번째는 공식적 단계라 그래서 맡은 역할이나 지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기대를 받게 되는 단계고요. 비공식적 단계가 그 다음인 이유는 공식적인 부분은 이미 사람들한테 기대를 받고 그 역할을 해내다가 이제 그 외에도 센스 있게 더한 것들을 알아서 잘 해내는 단계까지 비공식적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단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라 그래서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포츠 역할의 사회화 단계로 4단계 이러한 순서로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칠판에 적어드린 건 기출된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단계에 대한 내용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중에 기출된 내용 위주로 책에 들어있는 거라 책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단계 아직 남았어요. 마지막입니다. 3번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이 무엇이냐? 어떠한 조건으로 전이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스포츠 참가 정도라고 해서 스포츠 활동 참가의 빈도나 강도나 기간에 따라서 역할의 전이성이 달라진다. 그리고 스포츠 참가의 자발성 여부라고 해서 자발적 참여가 당연히 전이 효과가 더 크다. 스포츠 참가자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이 어떠한지 혹은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이 어떠한지 즉 클 때 더 전이 효과가 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라 그래서 사회화 관계의 본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도자와 참가자의 상호작용이 본질적이고 내면적일수록 긍정적으로 전이된다. 즉 수단적인 것보단 본질적일 때 더 전이가 잘 된다라고 해서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 5개 나와 있죠. 이거 모두 다 이름이랑 설명이랑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전이가 될 때는 참가한 정도, 빈도나 강도, 기간이 어떠한지, 빈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몇 번, 자주, 얼마나 반복했는지, 강도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즐기는 정도인지 아니면 열심히 하는 정도인지, 전문성을 가진 정도인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특성이 어떤지, 사회와의 주관자의 위력이 큰지, 그리고 본질적, 내면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의 여부가 이제 전이 조건이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스포츠로의 탈사회화고요. 의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던 사람이 스포츠 참가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그만둠으로써 스포츠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밑줄 치세요. 중도의 포기, 그만둠, 그리고 밑에 줄에 이탈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참가를 중지하거나 혹은 탈락하는 경우도 다 스포츠의 탈사회화인데요. 환경, 취업, 정서 등의 요인은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고요.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기회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은 선수일수록 자발적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책에 나온 건 자발적 은퇴고요. 그럼 비자발적 은퇴는 뭘까요? 표현 그대로 원하지 않는데 그만둔 거죠.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강제로 결정되는 은퇴는 비자발적 은퇴고요. 예로 들면은 뭐 부상으로 인한 은퇴라던가 아니면 팀에서 뭐 나이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방출된다거나 하면은 그런 거는 비자발적 은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기에는 다른 활동을 위해서 스포츠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장년기에는 경쟁적 스포츠 활동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타의적인 탈사회화는 사회 적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예시에 나와 있는 은퇴입니다. 은퇴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는 스포츠 활동을 그만두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은퇴가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 스포츠로의 재사회화입니다. 재사회화, 다시 사회화된다는 얘기로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조직화된 경쟁 스포츠에 참여했던 개인이 스포츠로부터 탈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심리학적 적응을 경험하면서 스포츠 영역에서 새로운 직업이나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밑에 줄이 개념이죠. 스포츠 활동에 다시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은 스포츠로부터의 탈퇴 후 재사회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은퇴 선수에게 나타나는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 선수 활동을 중단한 후에 다시 스포츠 클럽 지도자로 활동한다면 그것도 재사회화고요. 야구 선수가 부상으로 은퇴한 후 은퇴까지만 내용이 나오면 3단계죠. 은퇴한 후에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사회인 야구의 감독을 맡았다고 하면 이건 4단계다라고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1, 2, 3, 4단계 이름 다 알겠죠? 1단계 스포츠로의 사회화, 처음에 스포츠 참여하는 단계.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에서 배운 것이 일상생활까지 전이 되는 단계. 3단계 스포츠로의 탈사회화라 그래서 그만두는 단계, 대표적인 거 은퇴가 있고, 재사회화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단계가 재사회화다. 단계 이름 알고 계시고 각각에 해당되는 설명들 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좀 생소한 거지 설명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7단원입니다.